할아버지, 오늘 파란 넥타이 하지 마세요. 작은 손이 갑자기 이건우 회장의 파란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이건우 그룹 본사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65세의 건우는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손끝이 떨렸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그 크고 맑은 눈동자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얘야, 넌 누구니? 건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하게 이 아이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지우예요. 할머니가 여기서 청소하시거든요. 지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건우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우가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청소를? 건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로비 구석을 향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등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세,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목선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소희. 건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4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설마 정말 그녀일까요? 소희는 건우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건우야. 소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42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었어요. 목이 메어왔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청소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2년 전 그들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세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두 노인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 지우야.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옛날의 친구였어.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건우는 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애써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친구였다고? 그럼 좋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시니까 더 좋아해 주세요. 지우의 밝은 말에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라. 그저 친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지우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건우의 옷을 다시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파란 넥타이 하시면 안 돼요. 어젯밤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지우의 말에 두 어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회의 감동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니, 지우야? 무서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건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소희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죠. 과연 지우가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파란 넥타이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사실 내가 여기서 일한 지는 사흘밖에 안 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건우는 그런 소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 학교가 여기 근처거든.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건우 그룹이라는 걸 보고는 설마 네가.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우라는 이름이 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건우일 줄이야. 처음 이틀은 일부러 피해 다녔어. 혹시 너일까봐. 무서웠거든. 건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희가 자신을 피해 다녔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42년 전 자신이 떠날 때의 그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미안해, 소희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뭘. 다 늙었잖아, 우리. 소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42년간의 외로움과 원망을 건우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건우의 머릿속에 42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82년 가을,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었어요. 23살의 건우와 소희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죠. 소희야, 내가 서울에서 사업 성공시키면 꼭 다시 와서 너랑 결혼할게. 젊은 건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소희는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었는지 두 손을 꼭 잡고 약속했던 그 순간이 어제 일 같았어요. 정말이야? 약속해? 물론이지. 이걸 줄게. 건우는 목에서 파란 스카프를 풀어 소희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스카프가 펄럭이던 그 장면이 선명했어요. 이 파란색처럼 우리 사랑도 하늘같이 영원할 거야. 그럼 나도 언젠가 건우에게 파란 넥타이를 선물할게. 성공한 건우에게 어울리는 멋진 넥타이로. 소희는 스카프를 소중히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건우는 지금도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혹했어요. 건우가 서울로 떠난 지 한 달 후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현실로 돌아온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 가난뱅이 놈아,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 소희의 집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반면 건우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죠. 계급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돈도 없는 놈이 무슨 결혼이야? 당장 내 딸 앞에서 사라져. 소희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때 건우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랑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그래, 내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가겠어. 건우는 이를 악물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주머니에는 용돈이라고 해봐야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울에서 건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 사업은 사기를 당해서 망했고 두 번째는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쳤죠.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 소희가 기다리고 있어. 건우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등은 휘어졌지만 소희 생각만 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밤마다 편지를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연락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건우가 모르는 사이 소희의 집에서는 더 큰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건우가 떠난 지 6개월 후 소희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죠.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소희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2층 양옥집도 은행에 넘겨야 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에서 거지가 된 거죠. 건우야, 어디 있니? 소희는 밤마다 울며 건우를 불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가 더 간절했어요. 하지만 건우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건우가 떠난 지 2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엄마, 나 아기가 생겼어.
소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망했고 건우는 연락도 없고 23살 처녀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못된 놈 때문에 우리 소희가 어머니의 원망 섞인 한숨이 소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소희는 밤낮으로 건우를 찾으려 했어요. 서울 곳곳을 헤매며 물어봤지만 바늘 구멍 찾기였죠. 미영아, 네 아빠는 멀리 계셔. 소희는 딸 미영이 자라면서 아빠를 찾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말하는 게 편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혹시 언젠가 건우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미영은 엄마를 닮아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빠 없이 자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미영은 집에 와서 울곤 했죠.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안 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소희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건우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미칠 것 같았어요. 세월은 빨랐습니다. 미영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귀여운 딸 지우까지 낳았죠. 엄마, 이제 행복해져도 돼. 내가 효도할게. 미영의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녀 지우를 안고 있으면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6살 되던 해 미영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한순간에 딸과 사위를 모두 잃은 소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지우의 천진한 질문에 소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8살 손녀와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65살의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운명이었죠. 그래서 지우를 키우려고 일자리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소희의 이야기를 들은 건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소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소희야,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어? 넌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난 그냥 늙은 청소부일 뿐이야. 소희의 쓴 웃음이 건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2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였어요. 과연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그때 지우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울어요? 그리고 정말 파란 넥타이 하시면 안 돼요. 위험의 경고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내 딸이 죽었다고?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로비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42년 만에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2년 전이었어.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둘 다. 소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 딸과 사위의 시신을 확인했던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건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만나지도 못한 딸, 안아보지도 못한 채 먼저 떠나버린 아이. 미영이가 나를 닮았니? 응. 특히 눈이 너와 똑같았어. 지우도 그 눈을 닮았고. 소희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작은 손으로 건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속상해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8살 아이답지 않은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우야, 네가 내 손녀구나.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딸은 만나지 못했지만
손녀라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지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멀리 계시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할아버지가 그 아빠예요? 건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래, 지우야. 할아버지가 네 진짜 할아버지야. 늦게 와서 미안해. 지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빠져나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젯밤에 무서운 일을 봤거든요. 건우와 소희는 지우의 진지한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가 야간 청소하실 때 따라왔는데 할아버지 방에서 나쁜 아저씨들이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12층 회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지우는 복도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정장 입은 아저씨가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묘사한 남자는 분명 부사장 김상현이었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던 거죠. 그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통화했어요. 한성민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라고 했어요. 한성민, 대한건설 회장이자 건우의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최근 10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상대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니? 건우의 목소리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이건우 그놈은 매일 아침 파란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넥타이에 특별한 걸 발라놨어요 라고 했어요. 건우의 혈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지우는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을 말했어요. 이건우는 새우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의료 기록을 뒤져서 알아냈습니다라고 했어요. 건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새우 알레르기는 정말 극비사항이었어요. 어릴 때 새우를 먹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철저히 피해왔는데 그 아저씨가 또 말했어요. 파란 넥타이에 새우 추출물을 농축해서 발라뒀습니다. 목 부분에 스며들게 해서 넥타이를 매면 피부로 흡수돼요라고 했어요. 소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치밀한 살인 계획이라니. 30분 안에 아나필락시스가 시작될 겁니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면서 심장마비로 보이게 될 거예요. 완전한 사고사 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건우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그 파란 넥타이를 맸다면, 그리고 한성민이란 사람이 이건우만 제거하면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 거다. 수백억짜리 사업이니까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고 했대요. 지우의 말을 들으며 건우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성민은 정당한 경쟁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제거하려 한 거였어요. 김상현 그 자식?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건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부사장이 돈에 매수되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할아버지, 저 그 대화 녹음했어요. 지우가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을 위해 사준 키즈폰이었어요. 무서워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쁜 사람 만나면 증거를 남겨라고 했어요. 소희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녹음을 했다니. 엄마를 일찍 잃고 일찍 철든 아이였어요.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건우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였어요.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상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성민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건우가 내일 아침 파란 넥타이만 매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좋아.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부검에도 알레르기 반응으로만 나올 테니까 완벽하군. 한성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파일이면 충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 건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또 다른 얘기도 했어요. 뭐라고? 만약 넥타이 작전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늙은이 하나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건우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한성민 일당이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건우 주변 사람들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새로 들어온 청소부와 그 손녀는 너무 많이 봤다고 했어요. 소희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과 지우까지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건우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42년 만에 찾은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소희야, 지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게. 건우야, 위험하잖아. 괜찮아. 이제 증거도 있고 상대방 계획도 다 알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해. 건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키지 못했지만 손녀와 소희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내 개인 경호원들이 보호해 줄 거야. 건우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소희와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김상현과 한성민을 상대로 반격에 나설 계획이었어요. 지우야, 네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 지우는 할아버지의 든든한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처음 만난 할아버지였지만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42년 만에 만난 가족이 하나가 되어 위기에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건우의 개인 사무실 안쪽에 있는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 안심할 수 있었어요. 소희는 지우를 옆에 앉히고 건우는 두 사람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지우야, 잠깐 그림책 볼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한쪽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어른들 대화를 들었어요. 건우는 소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야, 미영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줄래?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 얘기를 하는 건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미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 5살 때부터 한글을 읽었고 학교에서도 늘 1등이었어. 소희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미영의 사진이었어요. 건우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를 닮았구나. 특히 이 미소가.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미영이는 건우와 똑같은 눈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미영이가 자주 물어봤어. 엄마,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럴 때마다 난 착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어. 초등학교 아버지 참관 수업 날이 제일 힘들었어.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손잡고 오는데 미영이는 혼자. 소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미영이가 집에 와서 울면서 물어봤어. 엄마, 아빠는 정말 안 올 거야? 친구들이 내 아빠는 없다고 놀려라고.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니.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 미영이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올 수 없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 희망은 주고 싶었거든. 소희야, 내가 정말 못됐어.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미영이한테 이런 상처를 주다니. 건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42년간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쳤던 거예요. 그때 내가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건우야. 미영이는 이미 소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딸을 잃은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 많이 했어요. 지우가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의 슬픈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했니? 건우는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우야, 너희 할아버지는 멋진 사람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파란색을 좋아하신대. 파란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도 했어요. 건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다니. 소희가 계속해서 미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영이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어. 언젠가 아빠 같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 건축을? 나처럼? 응. 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더라고. 이건우 그룹 회장이 건축업계에서 유명하다는 걸 알고는 설마 내 아빠가? 라고 생각한 것 같아. 건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조심했어. 혹시 미영이가 섣불리 찾아갔다가 실망할까봐. 미영이가 28살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지. 미영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소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영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미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미영이가 말했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내가 행복한 걸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라고. 건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했다니. 그리고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 미영이가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났네라며 울면서 웃더라고. 지우가 태어났을 때 미영이가 한 말이 있어. 소희는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할아버지 눈을 닮은 것 같아.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바로 알아볼 거야 라고 했어. 지우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랑 눈이 비슷해요? 그럼 지우야, 너는 할아버지랑 엄마를 닮은 예쁜 아이야. 건우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있으니 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을 말해야 할 차례였거든요. 2년 전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 미영이네 부부가 지우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가 소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우는 집에서 내가 돌보고 있었는데 건우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때 자신이 있었다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지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 잘 도와드리고 언젠가 할아버지 만나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요.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도 이렇게 씩씩할 수 있다니. 지우야,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 너를 지켜줄게. 소희야, 내가 42년간 없었던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건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어, 건우야.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있잖아. 그래.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건우는 소희와 지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험부터 해결해야 해. 건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성민과 김상현의 음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건우야, 정말 괜찮을까?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걱정 마, 소희야.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우가 두 어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그럼 지우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건우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소희야,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자. 건우야,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소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42년간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의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가족. 이제 정말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건우의 사무실에 보안팀장 최민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건우는 소희와 지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최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상현 부사장이 어젯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우의 녹음 파일 때문에 김상현이 눈치채고 도망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 팀장은 태블릿을 건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건우 그룹 주식 차트가 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우리 회사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공매도를 걸고 있어요. 소희는 경제 용어를 잘 몰랐지만 건우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돼? 약 5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공매도를 건 계좌들이 모두 해외 유령 회사들이에요.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성민이 단순히 자신만 제거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아예 회사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최 팀장이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태블릿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모두 이건우 그룹에 대한 악성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건우 그룹, 부실 경영 의혹 제기, 건설업계 거물 이건우, 탈세 의혹 불거져, 이건우 그룹 직원들 회장 독선적 경영 폭로. 이 기사들이 새벽부터 포털 사이트 메인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 물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믿게 될 거야. 건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성민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김상현 부사장 외에도 다른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영호, 재무이사 송민재, 그리고 비서실장 윤혜진까지도요. 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혜진은 10년 넘게 자신을 보좌해온 믿음직한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윤 실장까지? 정말이야? 네. 어젯밤 긴급 회의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성민 회장이 직접 참석했대요. 지우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아냈습니다. 최 팀장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한성민이 우리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주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후 대주주들을 매수해서 경영권을 넘겨받는 계획이에요. 건우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30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회사를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하다니.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내가 죽으면 회사가 혼란에 빠지고 그 틈을 타서. 맞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어때? 건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직원들도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악성 기사들 때문에 회사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최 팀장이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야? 일부 직원들이 이미 이력서를 다른 회사에 넣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건우야, 이런 일이 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건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직원들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 회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최 팀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해운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에서 우리가 제외될 위기입니다. 뭐라고? 이 프로젝트는 5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어요. 이건우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발주처에서 이건우 그룹의 도덕적 문제를 이유로 입찰 자격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회사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최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은 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또 무슨 일이야? 지우 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지우 학교에? 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학교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신고했어요. 지우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그리고 박소혜 씨가 살던 집 주변에도 감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최 팀장의 보고가 계속됐어요. 다행히 어제부터 여기 계셔서 직접적인 위험은 없지만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건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건 그렇다 쳐도 소희와 지우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한성민 그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경찰에는 신고했어? 건우가 물었지만 최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는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한성민이 경찰 고위층과도 연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고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 지우의 녹음 파일도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우는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배신자들이 가득하고 언론은 조작된 기사로 자신을 매장시키려 하고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군.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 해외로 피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도망치면 한성민 뜻대로 되는 거야. 회사도 빼앗기고 직원들도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게 돼. 건우는 소희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소희야, 지우야, 미안해. 너희까지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건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함께 이겨내면 돼. 소희의 따뜻한 말에 건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우도 씩씩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무섭지 않아요. 우리 함께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요. 건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최 팀장, 우리도 반격에 나서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배신자들의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그들이 한성민에게서 받은 돈의 흔적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사를 통해 진실을 알려야 해. 우리에게도 목소리를 낼 기회가 필요하거든. 건우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소희는 그런 건우를 보며 42년 전 그 당당했던 청년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그의 의지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건우의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건우와 소희는 창가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42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밤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소희야, 정말 많이 힘들었지? 건우의 목소리에는 42년간의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힘들었어. 특히 미영이 어릴 때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있었다면. 그런데 신기한 건 미영이가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응. 오히려 아빠도 힘들어서 올 수 없는 거야 라고 이해하려고 했어. 나도 서울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건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2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어.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밤에는 쪽방에서 너와 미영이 생각하며 울었지.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건우도 혼자 많이 아파했구나. 그때 매일 편지를 쓰려고 했어. 하지만 쓸 때마다 찢어버렸지.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라는 생각 때문에. 바보야. 성공이 뭐가 중요해. 살아있다는 소식만 전해줬어도.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희망에 차 있었어. 건우는 그때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였어. 이거 성공하면 소희한테 돌아가자고 매일 다짐했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사기를 당했어. 동업자가 투자금을 모두 들고 도망친 거야.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지. 소희는 건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거친 손에서 42년간의 고생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너무 절망스러워서 한강에 서 있었어. 이럴 바엔 차라리 라는 생각까지 했지. 건우야. 그런데 그때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건우야, 포기하지 마. 나 기다리고 있어라고.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 너와 미영이를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간 자신도 건우를 향해 같은 마음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도 그랬어. 미영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 때마다 건우가 언젠가 돌아올 거야라고 버텼어. 두 사람의 마음이 42년의 시공간을 넘어 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망했어. 이번에는 부도난 회사 때문이었지. 건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패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로 작업장이 모두 타버렸어. 보험도 제대로 안 드러나서 또 빈털터리가 됐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포기할 수가 없었어. 너와 미영이가 있었으니까. 소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건우가 연락하지 않은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네 번째 사업에서 겨우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
그게 25년 전쯤이었나? 그럼 그때 왜 안 왔어? 성공했으면 당당하게 올 수 있었잖아. 소희의 질문에 건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쯤 너희를 찾아봤어. 사람을 시켜서 부산을 뒤졌는데. 뭐라고? 너희 집이 이미 없어진 후였어. 이웃들한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거든. 소희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25년 전이면 자신이 미영이와 함께 서울로 이사한 때였어요. 그때 내가 서울로 이사했어. 미영이 대학 때문에. 그래서 못 찾았구나.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같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는 거야. 소희의 말에 건우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서울에? 응. 미영이가 건축과 다닐 때 강남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 너희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을 거야. 건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심지어 미영이가 졸업 후에 취직한 회사가 너희 협력업체였어. 진짜? 응. 한동안 너희 프로젝트 일도 했어. 그때 미영이가 이건우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다고 했는데 건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미영이가 25살 때쯤부터 적극적으로 아빠를 찾으려고 했어. 소희는 딸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우 그룹 본사 앞에서 몇 번 서성거린 적도 있어. 혹시 내 아빠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데 용기가 안 났나 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어. 건우는 딸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들어왔다면 미영이가 결혼식 때도 말했어. 엄마 아빠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둘은 잠들어 있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우 보고 있으면 미영이 어릴 때 생각이 나. 소희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도 미영이처럼 똑똑해. 어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녹음을 생각하다니. 정말 대견해.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야. 건우는 지우를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딸은 지키지 못했지만 손녀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소희야, 나 정말 바보였어. 건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놓쳤어. 나도 잘못했어. 너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2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소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건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건우야, 우리 이제 늙었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소희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2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둔 사랑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우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깬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우야, 깼구나. 미안해. 지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화해했어요? 화해라니.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시 사랑하게 도와달라고요. 두 어른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말을. 엄마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는 42년간 할아버지를 잊지 못했고 할아버지도 분명 할머니를 사랑할 거야라고요. 지우의 말에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우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도 했어요.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을 했다니.
엄마의 소원대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두 어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건우가 소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소희야, 42년 늦었지만 이제 함께 가자. 건우야. 나도 그래. 이제 혼자 살기 지쳐.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2년간의 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건우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보안팀장 최민수, 법무팀장 김정호, 그리고 20년간 함께해온 총무이사 나건수였어요. 이들은 배신자 명단에 없던 유일한 간부들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거야. 건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희와의 대화 후 마음이 더욱 단단해진 거예요. 먼저 김상현과 한성민 사이의 금전 거래 증거를 찾아야 해. 돈의 흐름을 추적해봐.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상현의 비밀 계좌에서 수상한 입금 내역들이 발견됐어요. 어떤 내역들이야? 건우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난 3개월간 총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모두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총무이사 나건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역추적해보니 모두 한성민 소유의 회사들이더라고요. 건우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김상현이 받은 돈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보안팀장이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윤혜진 비서실장 계좌에도 2억, 박영호 인사팀장에게는 1억 5천, 송민재 재무이사에게는 3억이 입금됐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돈에 팔려간 거였죠. 총 11억 5천만 원. 한성민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쓴 돈이군.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돈들이 모두 최근 2주 사이에 입금된 거예요. 즉, 한성민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지우 양의 녹음 파일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분석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보였어요. 음성 분석 결과 김상현과 한성민의 목소리가 100% 일치합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건우는 지우를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8살 손녀의 기지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되다니.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한성민이 다른 경쟁업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했다고 자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야? 건우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3년 전 한창건설 김철수 회장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그것도 한성민의 짓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건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망한 태평건설 이상호 사장. 그 회사도 한성민이 내부자를 매수해서 무너뜨린 거였대요. 이런, 한성민이 이런 일을 여러 번 했구나. 건우는 한성민의 악독함에 분노했습니다. 이제 언론 대응도 해야겠어. 건우가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만한 기자는 있어? 네. 경제신문 김민석 기자가 있습니다. 평소 한성민을 의심스럽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자. 단독 기사로 터뜨리는 거야.
총무이사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성민이 보복할 수도. 이미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더 위험할 게 뭐 있어? 이제 선수를 쳐야 해. 경찰 쪽은 어떻게 할까요? 보안팀장이 물었어요. 한성민과 연결된 고위직들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해. 건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동철 경찰청 차장. 그 사람은 믿을 만해. 20년 전 우리 회사 프로젝트 할 때 알게 된 분이야. 연락해 볼까요? 응.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직접 만나자. 건우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 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급히 전화를 받은 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한성민이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건우 그룹의 부정부패 전모 폭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상현이 나타났어요. 김상현이? 어디서? 한성민 옆에 서 있습니다. 아마 거짓 증언을 하려는 것 같아요. 건우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법이군.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려는 거야. 법무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성민 말을 먼저 듣게 되니까. 아니야.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건우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성민이 기자회견하는 동안 우리도 동시에 진실을 공개하는 거야. 건우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석 기자에게 연락해서 한성민 기자회견 직후 바로 우리 기사가 나가도록 해. 그리고 강동철 차장에게도 지금 당장 연락하고.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우의 녹음 파일을 언론사 여러 곳에 동시에 배포해. 한성민이 거짓말하는 순간 바로 진실이 터지게 만드는 거야. 그때 소희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건우의 바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건우야, 괜찮아? 응. 이제 마지막 승부를 볼 시간이야.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녹음한 게 도움이 돼요? 물론이지, 지우야. 네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야.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없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 꼭 혼내줘요. 그럼 할아버지가 꼭 이겨볼게. 오후 2시가 되자 한성민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우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이건우는 30년간 건설업계를 기만해왔습니다. 화면 속 한성민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김상현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김상현 부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우는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건우는 침착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건우는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우 회장은 저에게 불법적인 일들을 시켰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뒷돈을 받고 부실 공사를 묵인하라고. 소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거짓말쟁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괜찮아, 소희야. 저들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거야. 건우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한성민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김민석 기자의 단독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성민 회장, 경쟁사 살인 계획 음성 파일 공개. 이건우 암살 시도한 한성민, 과거 다른 건설업체도 제거.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서 지우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어요. 한성민과 김상현의 대화가 그대로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건우 그놈은 매일 아침 파란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아. 새우 추출물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이건우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성민을 규탄하기 시작했어요. 한성민 살인미수범. 이건우 회장에게 사과하라. 한성민을 감옥에 보내라. 건우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진실은 힘이 세다니까. 오후 4시 강동철 경찰청 차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팀이 한성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김상현과 다른 배신자들의 집에도 영장이 집행되었어요. 한성민, 살인미수 및 기업 침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성민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건우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무력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한성민 일당의 체포 소식이 톱뉴스로 나갔습니다. 건우는 소희와 지우와 함께 그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건우야, 정말 수고했어. 소희가 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지우의 용기 덕분이었거든요. 42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 정의를 실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성민 일당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건우는 소희와 지우와 함께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민 외 4명에 대한 살인미수 및 기업 침탈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건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피고석에 앉은 한성민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한 달 전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 한성민이 경쟁사인 이건우 그룹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차근차근 발표했습니다. 피고는 이건우 회장의 새우 알레르기 병력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후 그가 자주 매는 파란 넥타이에 새우 추출물을 도포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그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또한 이건우 그룹 내부 간부 4명을 거액으로 매수하여 기업 기밀을 빼내고 주가 조작을 통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에 한성민과 김상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이건우 그놈은 매일 아침 파란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넥타이에 새우 추출물을 농축해서 발라뒀어요. 좋아. 30분 안에 아나필락시스가 시작될 거야. 완전한 사고사로 처리할 수 있어. 방청석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건우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녀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거든요. 증인 김상현,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상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우 회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믿어주셨는데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한성민의 지시로 어떻게 살인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다른 간부들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리고 한성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상현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으로 이어졌어요. 3년 전 한창건설 김철수 회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한성민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거든요. 작년에 망한 태평건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성민이 내부자를 매수해서 회사를 망하게 만든 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한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과거 범죄까지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 한성민, 변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한성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허술했어요. 재판장님, 이 모든 건 조작입니다. 이건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그럼 녹음 파일의 목소리도 조작이라는 겁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성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음성 감식 결과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 이건우, 증언해 주십시오. 건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성민은 경쟁이 아닌 범죄를 택했어요. 건우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약 제 손녀 지우가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피고 김상현에게는 진심 어린 참회를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김상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한 것이 감형 사유가 된 거였습니다. 피고 윤혜진, 박영호, 송민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른 배신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건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피고 한성민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성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특히 치밀한 계획과 악질적인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춘 후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한성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좋았어. 정의가 승리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우는 소희와 지우를 꼭 안았어요. 드디어 끝났어. 수고했어, 건우야. 소희의 눈에서도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뛰어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응, 지우야. 우리 모두가 이긴 거야. 저녁 뉴스에서는 재판 결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성민 일당 모두 유죄. 이건우 회장 완전 승리. 8살 손녀의 용기가 할아버지 생명 구해. 정의는 살아있다. 시민들 환호. 건우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다음 날 이건우 그룹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조작된 악성 기사들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회장님, 해운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에서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안팀장 최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다른 대형 프로젝트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회사 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건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회장님, 그때 몇몇 직원들이 건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건우를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믿지 못해서. 아닙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우는 너그럽게 직원들을 용서했습니다. 위기 때 보인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 나아가야 할 동료들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은 건우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지우야, 이리 와봐. 건우가 지우를 불러 특별한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용기상, 박지우에게 수여함.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용감한 손녀에게. 지우는 상장을 받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대단해요? 그럼,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야. 소희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재판이 끝난 후 건우는 회사 경영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소희와 지우라는 진짜 가족이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지우의 숙제를 도와주고 소희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건우야,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도. 42년간 놓쳤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건우 그룹은 한성민 사건 이후 오히려 더욱 성장했어요.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기업 이미지로 많은 프로젝트를 따냈거든요. 하지만 건우에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건우는 소희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지우와 즐겁게 대화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뭘 발표하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야기도 할 거예요. 건우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소희야, 오늘 뭐 할 거야? 건우가 물었어요. 소희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함께 살면서 경제적 걱정은 없어졌거든요. 오늘은 지우 친구들 엄마들이랑 만날 약속이 있어.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야. 소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42년간 혼자 살면서 잃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셋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맞다. 지우가 보고 싶어 했던 애니메이션. 건우는 이런 소소한 약속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65세에 처음 맛보는 진짜 가족의 일상이었거든요. 지우는 그 사건 이후 더욱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회장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TV에 나온 그분이야? 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예요. 라고 했어요.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손녀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할머니라고 했어요. 소희도 지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건우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고
회사 문화도 훨씬 따뜻해졌거든요.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있을 임원회의 자료입니다. 새로운 비서 김영희가 자료를 건넸어요. 윤혜진 전 비서실장이 감옥에 간 후 새로 뽑은 직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김 비서, 내일은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손녀 학예회가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예전에 건우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그가 이제는 손녀의 학교 행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임원회의에서 건우는 직원들과 더욱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야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합시다. 배신자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임원들은 건우의 변화에 감동받았어요. 회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니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되 가족도 소중히 하세요. 제가 42년간 그걸 놓쳐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건우는 약속대로 칼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와 지우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왔다. 지우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내일 학예회에 꼭 오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지우 공연 못 보면 큰일이지. 소희가 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가 하루 종일 할아버지 오신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약속대로 영화관에 갔습니다. 지우가 보고 싶어 했던 가족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할머니, 팝콘 더 주세요. 지우야,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건우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지우를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희가 건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42년 만에 함께하는 영화 관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지우를 재운 뒤 건우와 소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소희야, 요즘 정말 행복해? 응.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지우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65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애정이었어요. 건우야, 우리 미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다음 날 오후 지우의 학교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건우와 소희는 앞자리에 앉아서 손녀의 공연을 기다렸어요. 다음은 2학년 1반 박지우 어린이의 우리 가족 발표입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건우와 소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에요. 지우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큰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시고 요리도 잘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42년 만에 다시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젊었을 때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42년 후에 저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면서요. 건우는 지우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하셨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나쁜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우와 하며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났고 이제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도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건우와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예회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건우와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지우가 정말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예요. 42년 만에 다시 만나시다니. 운명이네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건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할머니도요? 당연하지. 우리 지우가 최고야. 소희도 지우를 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지우가 건우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파란 넥타이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넥타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파란색이었거든요. 지우야, 이걸 어디서? 할머니랑 같이 골랐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파란 넥타이는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의 넥타이예요. 건우는 그 넥타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2년 전에 할머니가 약속했던 거네요. 성공한 건우에게 파란 넥타이를 선물해 주겠다고.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건우는 그 파란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희와 지우가 양옆에 서서 함께 거울을 바라봤어요.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 같지? 당연하죠.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지우의 밝은 대답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65세의 할아버지, 65세의 할머니, 그리고 8세의 손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4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소희야, 지우야,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파란 넥타이는 더 이상 위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42년간의 긴 밤이 끝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 거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기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